건축 설계는 공간을 계획하거나 건물의 외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 기능적 효율성, 미적 가치를 위한 과학이자 예술이다. 건축 설계가 과학이자 예술로 기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랑 재료인데, 일단 구조는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하며 형체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하중이 뭐냐면 모든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력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정하중과 활하중으로 구분된다. 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무게를 뜻하고, 활하중은 사람이 건축물 안에서 이동하거나 가구와 같은 가변적 물체가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그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 가구들 넣어두면 더 무게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력이다. 하중에 대응하여 구조물 내부에 생기는 반작용력으로 정하중뿐 아니라 활하중 등 모든 외력에 대해 나타나며 인장력과 압축력을 포함하는데, 구조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서는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게 인장력, 그 다음에 압축력, 전당력, 이런 구부리려는 힘이 굽힘 모멘트 등도 내력에 모두 포함됩니다. 구조체의 단면에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지를 나타내는 힘은 응력인데, 이것은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고, 과도하게 발생하면 당겨질 때 균열이 생기고 흐트러지거나 좌굴이 생긴다. 이것을 작용을 고려하여 건축주거를 설계하는데, 뭐 분산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예시죠. 근데 아마 얘는 뒷부분에 나오는 게 조금 더 볼만한데, 앞에 부분을 활용시키면은 과학 지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뭐 콘크리트 외벽 뭐 이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자, 건축 구조가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면 건축물에 살을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료는, 그래서 얘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 재료 중에서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크고 자유로운 형태 구현이 가능하다. 모두 우수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거를 합친다.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고 자연 친화적이다. 유리는 이렇다. 그럼 이제 각각의 특징. 건축 구조와 건축 재료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진 예술적 건축물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조형미, 그 다음에 건축미 극대화했고, 다양하게 사용해서 뭐 하이디드 독창성 드러낸다. 뭐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 없는 거였죠.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 이 주제 통합에서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니까, 사회학자가 뭐야?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낯설게 봐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를 사회학자라고 하는데, 앙리 르페부르는 공간을 배경이나 실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대적인 뭔가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사회 속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랑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생산되기도 하고 재편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뭐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지금은 긍정의 의미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실천 권력 자본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세 가지의 공간 개념을 제시했어. 그럼 봐봐. 인간의 실천 권력 자본이 작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사회 문화 맥락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정서사회 문화 맥락 환경, 그리고 여기서 환경은 지리적인 환경 모두 싹 다 포함됩니다. 르페부르가 제시한 세 가지 공간이란 지각된 공간, 개념화된 공간, 체험화된 공간인데, 이렇게 동그라미 치지 맙시다. 얘는 좀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지각된 공간, 그 다음에 개념화된 공간, 그 다음에 체험된 공간, 요렇게 나온 거죠. 얘 지금. 자, 지각된
공간은 지각이야. 인지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며 사용하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왜냐면 지각이니까. 감각으로 내가 어떻게 받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나 관습 행위에 사용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 지각된 공간은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가 의도한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되거나 평가될 수가 있어요. 왜? 실천, 권력, 자본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연결될 테니까. 개념화된 공간은 전문가가 법규와 계획 등을 통해 구성하는 추상적인 공간이에요. 추상. 개념이라고 하는 건 추상일 테니까. 통제와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통제랑 질서. 왜? 법이랑 계획이랑 연결될 테니까. 때로는 현실의 공간 사용 방식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체험된 공간은 개인이 공간을 통해 느끼는 감정, 상상, 기억 등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된 공간인데 추억이 깃든 골목, 감동을 받는 미술관, 울음을 유발하는 자연 풍경처럼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공간이 체험된 공간에 해당해요. 이 세 공간은 독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실천과 권력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공간 안에 중첩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지각된 공간이면서 체험 공간일 수도 있고 개념화된 공간이면서 체험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통적 건축 설계에서는 개념화된 공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재에는 공간 개념이 입각하여 건축에서 세 가지 공간 개념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특정한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과 관계, 정서랑 서사가 공존한 이거죠. 정서와 서사가 공존하는 체험. 즉,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단지 밝을 수 있고 불 켤 수 있고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르페브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하였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으로서 제도적으로 기획된다고 보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 개발이나 신도시 설계 같은 공간 구성은 표면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이러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지배 공간을 모순 공간이라고 칭하고 대안적 공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아파트 1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1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구매를 하겠죠. 5년이 지났어요. 이게 1억이 아니라 5억이 됐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서 4억을 번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1억이 없었던 사람들은 4억도 못 벌고 1억이 없는 상태에서 집도 못 사니까 돈이 더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가난은 비싸다니까. 가난한 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엄마 아빠가 완전 재벌이야. 우리 엄마 아빠 코인 대박 났어. 내가 얘기했잖아. 돈이 많은 사람은 코인 대박 아니면 친일파밖에 없다니까. 둘 중 하나예요.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많은 사람들 보면 둘 중 하나야. 그리고 대부분은 친일파들이 돈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숨만 쉬었더니 대학교 갔어. 엄마가 아빠가 너무 축하한대. 그래가지고 집 사줬어.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야? 월세를 안 낸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집을 사줄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월세를 살아요? 자, 너네는 특히 여자잖아. 월세 너네 반지하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치안 때문에 못 살아요. 그리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데는 집값이 훨씬 더 비싸. 왜 여대 앞에 집값이 훨씬 더 비싼데?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보증금 2천에 월세 서울 기준 8, 90? 한 달에 8, 90. 이거 월세 관리비 별도. 그러면 한 달에 보조금만 11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내 월급이 사회초년생 월급? 너네가 사회에 나갈 때는 한 220 정도 되겠죠? 230 정도? 그럼 거기에 반절을 집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반절에서 근데 이제 지금 기름값 거의 2,000원이죠? 뚱뚱한
저는 물가의 그 기준을 뚱바로 항상 상정하거든요. 뚱바는 한 번도 싼 적이 없어. 얘는 예전에도 1,200원이고 1,200원일 때도 비싸다고 생각했어. 지금 1,800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2,500원? 금방 간다는 얘기야. 요만한 거 하나에 2,500원. 그럼 자, 뚱바가 지금 1,800원, 1,900원 상황에서 너네가 사회초년생일 때 네 얼마겠어? 2,500원이겠죠? 삼각김밥? 요만한 거? 2,100원 할 거예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네. 강제 위고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0만 원 이제 내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어떻게 숨 쉬면서 살아요. 근데 내 친구 집 사가지고 그 집이 4억이 올랐대. 걔는 앉아서 4억 벌고 나는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발현되잖아? 그러면 나는 결국에 그 뭔가 이제 뭐 어떤 뭐 외부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냥 이 현 상태로만 지속이 된다고 보면은 가난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셋집 하다가 전세 보증금 더 올릴 수 없어서 월세로 뺐다가 월세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고시방 갔다가 고시원에서도 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과정은 보통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게 되게 먼 이야기 같지 멀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가까워요. 여러분한테 그 뭐냐 잠깐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삶의 질 향상, 그치? 소수한테는 삶의 질 향상이겠지. 그래서 그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공간이 너무 필요해요. 이러한 차이 공간의 형성과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거 생각하면 편해요. 인플루언서들 쓰는 거, 연예인들 쓰는 거 싹 다 협찬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협찬을 받지 않아도 돈이 많아서 다 내돈내산 해서 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다 협찬이거든요. 그걸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만 그거를 사서 써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일 수밖에 없어. 왜 이들은 돈을 안 써요. 부자일수록 돈을 더 안 써. 왜냐면 주위에서 물건을 자꾸 주거든요. 특히 그는 모순 공간에 맞서는 주체가 그 주체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르페브르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공간에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 공간을 바꿀 권리가 있으며 일상적 실천과 감각적 경험은 공간을 탈영토화 시킬 수도 있다. 영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공간의 탈영토화는 공간의 민주화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민주화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간의 민주화란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가 권력과 자본의 독점적 영역이 아닌 실천과 표현이 교차하는 민주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